안녕하세요. 암세포는 비정상적인 대사 경로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습니다. 1920년대 독일의 생화학자인 오토 바르부르크는 이거는 포도당에 대한 식욕이 어마어마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도당을 분해하여 ATP, 에너지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도 만들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포도당을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따서 바르부르크 효과라고 명명이 되었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요게 다른 유형의 에너지 원천이 있음에도 포도당을 더 선호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1990년대 초 과학자들이 알게 되었다는 건데요. 포도당은 글루코스, 단맛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 영어로는 글루코스라고 하는데요. 뇌, 신경, 폐 조직에 있어서 글루코스는 에너지원으로 필수적입니다. 포도당의 대사에는 인슐린이 관여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설탕이라고 하는 거는 포도당이랑 과당이 결합한 이당류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많은 이거 에너지 공급원으로 설탕, 추정일 뿐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포도당 섭취가 요게 원인이 된다는 점은 수차례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뭐 쉽게 알 수 있고 인과관계는 조금 어렵고 그리고 정확히 뭐가 원인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건지 어떤 작용을 해서 이렇게 되는지는 알기 어렵죠.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설탕 공급을 차단하는 방식을 시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정상적인 세포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랬던 거죠. 아무튼 다시 올라가서 바르부르크 효과라는 게 뭐였냐라는 것은 포도당을 섭취해서 젖산으로 발효시키는 비율이 건강한 세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포도당을 섭취해서 젖산으로 발효시키는 거라고 해요. 젖산이라는 것을 알아봐야 되는데 젖산, 김치, 요구르트가 대표적인 젖산 함유 식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당에서 젖산이 되는 과정은 무산소성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젖산 발효라는 게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이 포도당 같은 것들을 젖산으로 분해하는 겁니다. 산소, O2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포에 산소가 존재한다면은 대다수 생물은 이런 발효를 하지 않고 세포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부르부르크인가 걔는 발효를 한다고 했잖아요. 젖산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세포는 세포호흡을 할 텐데 얘는 산소가 존재해도 이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젖산하면 운동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차츰 산소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신체는 포도당을 분해해서 젖산을 생성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젖산 발효라고 합니다. 이 젖산이 근육통의 원인이 되고, 그러니까 산소가 있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젖산을 만들지 않을 텐데 산소가 부족해져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후 근육세포에 젖산이 축적되는 것은 산소 공급이 부족하여 현기성 해당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현기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양학에서는 바르부르크 효과는 호기성 조건, 현기성 조건이 아니라 호기성 조건에서 요거가 신체 대부분의 다른 세포가 선호하는 훨씬 효율적인 산화적 인산화 경로보다 해당 과정이라는 거 통한 대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해당 과정의 마지막으로 생산물인 피브로산은 젖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바르부르크 효과만 다시 정리하면 포도당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당 과정을 한다고 했죠. 해당 과정은 여기 글라이코시스라고 하는데 글루코스라고 하는 그 글리코스의 옛 이름입니다. 포도당이고요. 그 다음에 리시스라는 것은 분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도당 분해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을 분해하는 과정,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이 해당 과정이고요. 이 해당 과정은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산소 분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생물에서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고요. 다시 한번 해당 과정은 당을 분해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여기서 보다시피 동물의 여러 조직에서 산소 없이 포도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신기하게도 지구상 대부분의 생물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요.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산소 유무에 관계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해당 작용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피브로산이거든요. 피로부산인데 이게 산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젖산 등으로 전환이 됩니다. 산소가 충분할 경우에는 여기 산화적 인산화 과정, 아까 바르부르크 효과가 이게 그 산소가 충분한데도 일반적으로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특이하게도 요거를 안 하고 해당 작용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요거 그래서 산소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산소가 있는데도 이거는 한다는 거죠. 포도당은 피루부산을 거쳐서 젖산으로 변환이 되면서 ATP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기성 해당 과정이라고 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해당 과정이라는 것은 당을 분해하는 과정인데 포도당을 산소 없이 피루부산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자, 그래서 이를 토대로 정리를 하면은 이게 저산소 상황에서도 얘는 잘 버팁니다. 그래서 산소 없이 해당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HIF 활성도가 높은 것은 더 잘 버틴다고 하는데요. 요 활성도라는 거랑 숫자는 또 다른 겁니다. HIF 숫자가 많다, 활성도가 높다는 다른 건데, NK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선천면역인데 기억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후천면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천면역으로 분류가 되고 뭐 4세대 뭐 항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건데, 얘가 활성도가 있고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으로 나온 것은 활성도가 높을 때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나오고요. 우리 몸의 면역이랑. 그 다음에 숫자랑은 그다지 큰 관계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활성도는 많이 웃으면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병원에서 검사할 수 있거든요. 병원 가서 이걸 검사하면서 내 면역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다. 자, 아무튼 여기서도 HIF는 활성도를 얘기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뭐 당연히 이거 억제하면은 좋겠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산소 상태에서는 HIF1의 발현이 증가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 요게 빠르게 성장하면 얘가 저산소 환경이 발생합니다. 요 내부에서.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 또 HIF1의 발현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이 HIF1이 혈관 증식을 촉진함으로써 더 많은 산소를 얻을 수 있게 돕고요. 요 HIF1, HIF1이 이거의 바르브르크 효과를 일으킵니다. 요 HIF는 HIF1 알파랑 ARNT라는 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내에서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요 HIF1 알파가 증가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르부르크 이펙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특징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VGF가 늘어나면서 엔지오제네시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 이제 VGF는 많이 봤죠. 자, 여기서 이제 보이는 거는 VGFR1, 2, 그 다음에 3가 있는데요. 각각 히프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면은 이거 리세터입니다. 리세터의 발현은 히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조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2거든요. 2는 역시 저산소 상태에서 발현이 증가한다. 이건 당연하겠죠. 근데 조절 기전에서 히프들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에는 저산소 상태에서 배양된 뭐에서 증가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가 중요하다 했던 것은 요거 HLB 리보세라닙이 바로 신생혈관 형성에 관여하는 VEGFR2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그런 작용 기전을 가진 약이기 때문입니다. 요 히프를 억제를 하면은 VEGF도 막을 수 있잖아요. 얘기가 되면은 3쿠션으로. 그런데 이게 HLB의 이제 VEGFR2는 아직 조절 기전 같은 것들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프가 억제제가 이제 나왔다고 한다고 요 아파티닙, 리보세라닙의 작용 기전까지 포함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히프에서 VEGF로 가는 거는 필요 충분 조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된다. 혈관 신생의 억제가 되려면은 이게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혈관 신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결과인 VEGFR 자체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것과 더 확실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제 히프가 하는 역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혈관 신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 뭐 EPO를 통해 가지고 적혈구 많이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또 있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히프도 억제하는 거랑 병용으로 해서 리보세라닙, VEGFR 억제하는 것도 같이 하면은 좋겠죠. 그리고 이제 각자 작용하는 부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례로 요거 VEGFR도 굉장히 많은 약들이 있거든요. 같은 작용 이전에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VEGF 자체를 억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보세라닙은 여기 뒤쪽을 막는 거고, 그 다음에 사이람자 같은 경우에는 요거 앞쪽을 이렇게 막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다 지금 시장에서 팔리고 있고 잘 나가고 있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바르부르크 효과를 오늘 뵀는데 요 분은 194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